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대면 수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국가부터 고려까지의 사회경제사 그리고 사상사에 대해서 한 주제로 묶어서 역사의 흐름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학하고 처음 치른 시험은 어땠나요? 생각보다 한국사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등급 선출을 위한 내신 시험이다 보니 지역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의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서 좀 적절한 난이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다 시험범위입니다. 기말고사 시험범위. 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행평가 공지문을 올렸는데 확인했나요? 혹시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당장 수행평가 공지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같이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대 국가와 고려시기의 신분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좀 뜻깊은 그림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현대사회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배경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또 신분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현대에서 지금부터 고대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고구려 무용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시중을 드는 사람은 매우 작게 그려져 있고 이 시중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과연 거인이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도 다르게 그렸다는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죠. 그렇다면 과연 고대 국가의 신분 구조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고대 국가에서 지배계급은 크게 귀족 그리고 또 왕이 있었겠죠. 피지배계급에는 평민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라는 능력이 중시된다면 당시에는 능력보다 혈통, 즉 태어나는 그 순간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는 세습되는 지위였습니다. 먼저 이 귀족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특권을 가진 특권층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의 주요한 관직을 독점하고 또 귀족회의라는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정치를 운영했고 또 넓은 토지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사료에 보면 재상가, 즉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돈이 끊이지 않았다. 노비가 3,000명이고 수많은 갑옷과 무기, 소, 말, 돼지 같은 가축이 있었다. 심지어 바다 가운데 섬에서 이 가축들을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당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귀족 사이에도 더 높은 급의 귀족과 더 낮은 급의 귀족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들을 차별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펴본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입니다. 수도, 당시 경주에 살고 있던 지배층들을 또 등급으로 나눠진 게 골품제인데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골품제는 성골부터 시작을 해서 신성한 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진기한 뼈,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부터
1두품까지 있는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뼈 골자와 이 품자를 합쳐서 골품제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봤지만 통일신라가 되면은 이 송골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1두품부터 3두품까지도 자연스럽게 평민화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진골부터 4두품까지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진골부터 4두품까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골품이 그냥 골품이 아니라 그 관등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이 쥐기에도 가능한 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골 같은 경우는 1등급의 관직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만 6두품은 6등급까지만 가능하고 5두품은 또 10등급, 4두품은 12등급까지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입는 옷의 색깔과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집의 크기 그리고 뭐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해야 됐고 그릇 같은 거, 술의 크기까지도 다 제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는 비교적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 지배를 받는, 이거는 받을 빚자입니다. 피지배 계급은 어떻게 나눠져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평민이죠. 이 평민들은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생산 활동에 종사를 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가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평민이 계속 평민인 건 아니고 귀족들의 수탈을 받기도 하고 또 죄를 짓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또 이 천민으로 내려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천민은 어떤 존재냐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노비 같은 존재고 이 사람들은 신분이 자유롭지 못해 어딘가에 예속이 되어 있었으면서 사고 파는 재산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귀족이 있었고 이 귀족 같은 안에서 차별을 잘 보여주는 게 신라의 골품제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피지배 계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농민 같은 사람들 평민이라고 하고 또 이 평민이 노비로 추락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노비인 사람도 있었다. 이해되죠? 다음으로 우리는 고대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뭔가 경제라고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또 자신들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삼국시대가 되면은 철기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도 철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뭐 같아요? 뭔가 삽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것은 고구려에 남아있는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이렇게 소에다가 콧뚜레를 뚫었던 걸 봤을 때 뭐죠? 콧뚜레를 뚫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소의 콧뚜레를 꿇어서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깊이 가는 삽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삽을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면서 또 소를 이용해서 소가 앞으로 가면은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삽질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게 끌려가면서 땅이 아주 깊이 갈리게 됩니다. 땅을 깊게 갈면 뭐가 좋냐면요. 아래에 있는 영양분이 좋은 흙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소우자에 밭갈경을 써서 우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황무지 같은 황폐한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또한 그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를 했겠죠. 그리고 고구려 고국천왕에 있었던 사료를 들고 와봤는데요. 당시에 뭐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은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그 수확을 해뒀던 곡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오죠. 이때 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여기 보면 사료에 저는 매우 가난하여 품팔이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올해는 곡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나 봐요. 울고 있다라고 하니 왕이 봄부터 가을까지 국가의 곡식을 내어서
집안의 식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곡식을 꿔주고 이걸 진대라고 합니다. 빌려주고 겨울에 수확한 이후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국가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겠죠. 어떤 세금을 납부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땅에서 나온 곡식들이 있겠죠. 당시 사람들의 재산 규모에 따라서 호의 등급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 호는 쉽게 말하면 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땅에서 나온 곡식을 걷어갑니다. 이 곡식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있겠죠. 그 특산물을 걷어가는 거를 곡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인 남자, 일정 연령이 지난 성인 남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 그거를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시기에는, 현대에는 이렇게 돈으로 막 ATM기로 이렇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물 위주로, 선물 위주로 냈다는 거죠. 고대 국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절은 일본에 있는 도다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절인데요. 이 절을 수리하던 와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기에 작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신라 촌락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고대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신라의 지방관이라고 하는 촌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을의 짱이죠. 그 마을의 짱이 3년마다 일일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경작을 짓고 있고 또 이 마을에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마을에 기르고 있는 가축은 어느 정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또 몇 그루가 있다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도 3년마다 아주 놀라운 집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쌤이 갖고 와봤는데 이거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신라의 한 마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땅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땅을 경작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가축을 길렀을 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과실이 나오는 열매가 맺어지는 예를 들어 뽕나무, 잣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길렀을 겁니다. 뽕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로 그쵸,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어려운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일단 4개의 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가나다라. 그래서 이 마을의 가축 수는 소가 몇 마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해점촌의 소는 22마리, 말이 25마리.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뽕나무, 잣나무, 뭐 이런 나무들. 인구까지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고 나무도 기르고 사람들은 이 정도 살았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을 장려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진대법,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 규모에 따라 호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가구입니다. 한 집에 등급을 나누어서 곡식과 요 포는 처음 보죠. 포는 쉽게 말하면 면입니다. 면이 왜 중요했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 면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짜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화폐처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화폐가 되냐면 이 실을 하나하나 다 풀러가지고 다시 이걸로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가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가치가 있는 화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세, 재산 등급에 따라서 집에서 곡식과 포를 걷어가는 걸 조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을 곡물, 그다음에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려의 신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대 국가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는 게 포인트겠죠. 고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기부터는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양인이라는 존재와 천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눠지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양인, 천인. 자, 일단 우리가 아는 아까 본 천민이 일단 천인입니다. 그리고 양인이라는 것은 이 귀족부터 양민까지 이 존재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양인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즉 과거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존재입니다. 반면 천인 같은 경우는 세금도 안 내고 국가의 관리도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 양인 안에서도 또 귀족과 중류층 그리고 양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전에 살펴본 거와 조금 다른 점은 그쵸, 중류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생겼네요. 자, 이 양인 안에 있는 귀족 같은 경우는 우선 왕족이나 5품 이상의 높은 관료들이고요. 얘네들은 관직을 독점하고 또 가문 간 혼인으로 뭘 형성했냐면 그쵸, 여러분들이 배운 문벌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또 중간 계층, 중류층은 처음 들어보는데 설이라는 애들은 누구냐면 중앙관청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지방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애들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네, 호족이 이 항리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군인 장교 중에서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 계층은 귀족에 끼기도 애매하고 또 일반 양민에 끼기도 애매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민은 농민, 상인, 공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농민인데 세금을 내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과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민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노비고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공노비, 외거노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공이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의 공공재라고 할 때 공짜죠. 그러면 공노비가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요? 네, 사노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노비도 있고 국가에 소속된 노비도 있다는 거예요. 외거 노비라는 건 독특한 존재인데 사노비긴 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랑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면서 주인에게 자신의 생산물을 납부하는 그런 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산을 소유하고 또 가정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고대 국가의 신분제와는 조금 다르게 고려 사회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맞습니다. 개방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개방적이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자신의 지역에 남아서 끊임없이 항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전투가 처인성 전투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 처인성은 원래 처인 부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인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서 처인 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향 부곡 소가 차별을 받았다고 했었죠. 어떤 차별을 받았을까요? 우선 향부곡소는 일반 군현과 다르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양인이지만 과거를 치를 수 없었고 또 형벌을 받을 때 노비랑 같이 취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군현의 사람들과 결혼도 할 수가 없었고 당시에 굉장히 존중받았던 직업인 승려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즉 향부곡서는 법적으로는 양인인데 분명히 노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부곡에서 현으로 올려줄 정도로 고려가 조금 비교적 개방적이었다는 거. 비슷하게 다인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몽골군을 막아서 현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아주 이 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말 이름이 다인이에요. 근데 소예요, 소. 향부곡은 농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소는 공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데 이 마을은 뭘 만든 걸까요? 주민들이 철을 만든 거예요. 철을 국가에 납부하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양인 이상이면 과거를 치를 수 있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자료인데 고려에 한때 발칵 고려를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평량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양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산업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량이란 사람은 원래 노비 출신인데 농사를 열심히 해서 부유해져서 고관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양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고려 사회가 돈이 있으면 또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였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평량의 아내가 여종,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좀 가난해져서 이 평량의 집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돈을 뜯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량을 막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몰래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평량이 자신의 아내도 이제 완전히 양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일반 노비들도 돈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간섭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지배층을 권문세족이라고 배웠다고 했죠. 이 자료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권문세족인 박의가 어떻게 권력이 높아졌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이 사람은 일반 원래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몽골 애들이 사냥을 할 때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해요. 그래서 이 매를 굉장히 좋아해서 원나라에 매를 바치러 다녀오는 그리고 매를 관리하는 관청이 응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드물게 꽁지깃이 14개인 거를 황제에게 바쳐서 황제가 자신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고려 왕도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꽁지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꼬리가 아주 멋있죠. 이게 14개인 거가 별로 없는데 이걸 찾았다라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시치미 떼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매를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시치미라는 게 이 주인의 이름을 꼬리에다가 적어두는 건데 이 시치미를 떼고 이 매는 원래 내 거다라고 우길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고려 사회는 과거가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한 개방적인 사회였고 군사적인 공을 세워서도 그리고 재산을 통해서도 아까 본 것처럼 저항운동이나 특수한 기술, 매를 가져온 이런 기술로도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귀화인을 수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귀화인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기에는 대외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죠. 중국에서 막 거란이 생겼다가 여진이 생겼다가 막 또 송나라가 막 망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고려로 넘어와서 한자리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 광종 때 실시한 과거제를 건의했던 중국에서 온 쌍기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어요. 얘도 고려의 신하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발해 왕자 대광현도 고려로 넘어왔었죠. 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직역별로, 그러니까 직업별로 또 지역별로도 그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말이 등장을 해서 같이 볼 건데 직역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역이라고 했죠. 이 직업으로 노동력을 가져가는 걸 직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직역은 크게 정호와 백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호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고위 관료는 국가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죠. 이 사람들도 다 자신들이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백정이라는 것은 이 백이 흰 백자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직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없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에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을 백정,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공업자랑 상인들은 비교적 농업에 비해서 천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농업을 잘 지어야 국가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우를 해줬는데 수공업이랑 상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귀족들은 대부분 수도였던 개경에 거주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에 살 때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이 좀 더 좋았고 지방간이 없는 속현이 그 다음으로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향부곡소가 가장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같이 학습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지역별로는 주현보다 속현보다는 향부곡소가 더 낮게 취급을 받았고 직업별로는 정호, 그 다음에 정호 아래에 있는 게 백정, 그 다음에 수공업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이 백정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정의 의미와 좀 달랐을 거예요. 그거에 관한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건데요. 요즘 아주 가장 핫한 이슈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모계, 어머니 중에서 누구를 더 따르나요? 네, 뭐 요즘 들어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씨를 따르거나 뭐 재산을 상속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네, 부계 중심 사회죠. 자, 그런데 고려 시기에는 독특하게도 부계와 모계 모두 중시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뭐 조선이나 고대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고려 시기에 높았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 형태는 대체로 일부 일처제 한 남편의 한 신부가 있었고요. 여성의 재혼, 뭐 사별이라든지 그 이후의 재혼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조선 시기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첩이라는 존재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재혼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고, 재혼 이후에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뭐 과거를 못 치르게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차별을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조선 시기에는 결혼 이후에 며느리가 신랑의 집으로 들어서 사는 시집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 고려 시기에는 반대로 사위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규보라고 한 사람이 딱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 모든 것을 부인의 집에 의지한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그쵸?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구나. 그리고 음서의 혜택이 친손자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외손자라나 아니면 자신의 딸의 사위에게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라는 말 들어봤나요? 호주라는 것은 집호자, 집의 주인인데 만약에 아빠와 엄마, 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당연히 어른인 엄마가 집의 주인이 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근데 조선 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죽으면은 어린 아들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면 남자니까. 그런데 고려 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여성도 가족을 거느리는 호주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는 부인이 여자가 호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호적에도 보면은 조선 시기에는 남자만 기록을 했는데 고려 시기에는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냥 호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재산을 남자, 여자 따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재산도 자녀가 아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다 똑같이 받는 균분 상속이 되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사나 아니면 부모님을 돌보는 이런 봉양을 남녀 상관없이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에 관해서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하필 이름이 박유예요, 박유. 근데 이 박유가 막 첩을 2개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일부 일처제의 사회에서. 근데 고려 시기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박유가 지나가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첩을 두자고 한 놈이 저놈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두름을 엮어 놓은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선을 이렇게 묶잖아요. 이 생선을 묶는 게 이게 두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학습지로 정리를 해보면 여성이 결혼이 되게 굉장히 비교적 자유로웠고 일부 일처제였으며 시집살이가 아니라 아내 집에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다. 음서의 혜택도 여성 쪽으로 가족에게도 가능했고 여성 호주도 가능하고 호적에도 순서대로 정리를 했다. 재산 같은 경우는 부부가 독립적으로 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성이 뭐 기부나 사업도 가능했고 자녀가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균분상속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사나 부모를 모시는 것도 남녀가 공등하게 나눠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현대의 여성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기에는 여성이 관직에 나가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는 없었고, 역할이 가정 내에서만 한정이 되는 아주 좀 전통적인 그런 관념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